머니머니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하건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구원님과 올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투자처 어디로 보시나요? 뭐 지금 현재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주식일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채권 쪽에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채권의 경우에는 조금 현재 시점보다는 하반기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주식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러면 업종별로 보시기에 좀 예. 가장 주목해야 될 업종 세 가지를 뽑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한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방산을 비롯한 기계류 쪽, 네. 그러니까 방산 그리고 전력기계. 세 번째가 약간 이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만 봤을 때는 저는 이 부분들에서 바이오랑 조선이 여기에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이 세 가지의 특성이 좀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에서 거론도 많이 되어 있고 뭐 당연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인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적인 성장 나오고 있는 거 여기에 저는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IT 쪽에서의 제품 수요들도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AI 관련된 수요 플러스 알파가 지금 붙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신한투자증권 내에서의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뷰이자 저희도 공감하는 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전력기계랑 방산과 같은 기계류 이쪽은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 세계 질서랑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질서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은 미국은 이젠 더 이상 대외의 글로벌 경제화, 그래 세계화를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다. 이제 자신이 유리하게끔 경제나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공장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늘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이제 전력망 투자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전력망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잘했던 데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걸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반사 수혜를 누리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게 있고 당연히 방산도 마찬가지의 심이죠. 지금 현재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개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사회 질서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 이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뭔가 지정학적 갈등들의 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의 하에서 보면은 방산도 구조적인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두 번째 분야로 이 기계류 쪽을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조선 바이오 쪽은 어찌 보면은 G2 분쟁의 반사 수혜 쪽입니다. 둘 다 보면은 바이오 쪽은 약간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바이오 때는 이 바이오 신약을 말하기보다 바이오 시밀러 쪽과 관련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보면은 원래 조선과 바이오 모두 다 이 중국의 수출이 잘 나왔던 세계 수출 점유율에서 중국이 항상 상위권에 위치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미국이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쪽에서도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걸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은 세계의 교역에 관련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이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어찌 보면 니치 마켓으로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선이나 바이오 쪽에 대한 심리가 조금씩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기 때 이제 채권을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채권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아니면 좀 고려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역사상 가장 가파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 내려가는 것도 이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을 보면은 한국의 경우에도 1%대 그리고 미국은 0%대 이 부분들로 과거로 좀 회귀할 것을 좀 기대를 좀 일부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마 그 부분들이 당장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정책위원들도 이 얘기를 비슷하게 하고 있죠. 코로나 이전으로 당장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금리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내려가기보다는 서서히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반면에 그 최종점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당초에 투자자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의 하락 속도가 여전히 좀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금리가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잖아요. 연초 이후에 네.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채권 같은 입장에서는 편안한 투자가 당장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물가가 울퉁불퉁한 길에 있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저는 금리도 울퉁불퉁한 길에 있다. 그래서 추세는 이제 내려가겠지만은 네. 이게 당장 이 부분들이 순조롭게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냥 믿음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져도 코로나 이전처럼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연구원님이 나오신 영상을 봤는데 네. 그때 이제 중장기적으로 신흥국 투자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2년 전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뭐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신흥국 투자에 대한 뷰가 변화가 있었나요? 우선 이제 전체적인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신흥국들이 투자에 대한 주요 곽광이 되려면은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려면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교역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흥국은 자체적인 성장을 통해서 내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죠. 결국엔 한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이 대외 쪽에서의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글로벌 통상 교역 구조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그러한 그림들이 좀 쉽사리 기대하기 쉽지는 않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흥국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 자체는 좀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흥국 전체적으로는 좀 투자를 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2년 전과 좀 다른 얘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미국 중심으로 현재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잘 붙어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는 그래도 좀 기회가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라든지 멕시코 이런 국가가 최근에 잘 붙어 있고 실제로 이쪽에 대한 국가들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 국가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신흥국에 투자했던 것처럼 인도나 멕시코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 대해서 글을 쓰신 걸 네. 봤는데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을 얘기를 할 때 그냥 중국은 신흥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신흥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포션이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쓴 글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보지는 말자. 적어도 순환적인 경기에 대한 반등은 네. 가능하다. 이런 이제 시각으로 글을 썼어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제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문제고 네. 인구 구조도 안 좋고 여기에 탈중국을 한다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젠 더 이상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도 어렵고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 이제 반면에 순환적인 관점에서는 글로벌 재화 수요가 어찌되었든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직후 때 올라왔던 게 위축됐다가 이제 보면은 조금씩 회복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중국이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국가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글로벌 재화 수요가 올라오면은 순환적인 경기에 대한 반등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으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도 그렇고 이제 인도 시장이 계속 그 주목을 받다가 요즘에는 좀 정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인도 시장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그림들 그리고 기업 이익의 개선에 대한 그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가격들이. 이제 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을 좀 갖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담이 나타나는 이제 모멘텀도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관련된 규제들이 좀 일부 좀 있었는데요. 그러한 이제 규제들이 어찌 보면은 인도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매력도로 당장 좀 훼손됐던 부분들, 그래서 좀 심히 필요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과거의 인도, 작년과 연초까지만 보더라도 인도 말고 투자할 만한 대상이 딱히 보이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과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야, 인도만 유일하게 성장하고 인도만 유일하게 뭔가 안전해 보인다. 투자를 했을 때 성장도 나오고 하단도 오히려 단단한 것 같고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인도 말고도 한국도 이제 좋아 보이고 여기에 중국도 이제 좀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관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조금 안 올라왔던 애들을 좀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제 수급상에서의 이동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한국이라든지 중국과 같이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저는 국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반, 미국반 이렇게 보고 있고 인도는 사실은 미국향 수요에 거의 연동을 되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향 수요에 많이 연관을 짓고 있는 국가 산업에 대한 이러한 수급들이 약간은 조금 중국향 수급 그리고에 민감한 국가 그리고 산업으로 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심히 좀 나타나고 있다. 근데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그림들이 훼손될 것도 아니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인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지루한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이 시점에서의 투자를 해소하기보다는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인도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좀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부정적으로 좀 비춰지는 데가 좀 홍콩이 네, 좀 많이 그렇죠.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극히 일부에서는 지금 홍콩이 바닥이라서 지금이 오히려 들어가기 좋은 시기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있죠. 근데 이제 연구님이 보시기에 홍콩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홍콩 증시는 정말 저는 약간 수준급의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도 높고 그 자신이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결국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성장은 어쨌든 중국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반면에 통화 정책은 지금 페그제로 달러랑 페그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통화 정책은 미국을 따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 때문에 기업에 대한 주가의 퍼포먼스가 가장 안 좋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도 계속 미뤄져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에 대한 충격은 남아 있고 반면에 중국에 대한 펀더멘털은 좋지가 않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저 바닥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홍콩 증시가 정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어디까지가 반등이 유효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잘 이제 판단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빠르고 강력하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한계가 좀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약간의 이제 탄력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홍콩의 투자를 권고를 좀 드리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나는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약간 이걸 계속 지켜보기보다는 그냥 추세적인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이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굳이 홍콩을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지금 자산시장들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도 있고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대선도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 일단은 지금 현재 항상 가격이 먼저 움직이게 되거든요. 실제적인 경제 흐름들보다 이게 너무 많이 움직이면은 가격과 이제 펀더멘탈 적정 가격이 좀 괴리가 나는 구간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는 그 구간에 조금씩 접어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언제쯤 좀 되돌림, 대감기가 시작이 되냐. 결국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나 금융시장의 모멘텀이 약간 훼손되는 구간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지금 구조적인 경제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 또는 지금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 이게 또 가파르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바뀌는 구간들은 하반기에 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하반기,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이제 경제,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가 당장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럴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니까 하반기로 가면서는 리스크 관리가 오히려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좀 더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을 두자.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하 연구원님과 올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윤진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